안녕하십니까, 박승호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역대 대통령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상북도 구미에서 1917년에 태어납니다. 그래가지고 1979년 10월 26일 날 사망한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최초로 우리나라 군인 출신의 대통령이고, 그리고 최초로 재임 중에 사망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단명했던 대통령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그 해가 바로 환갑이었습니다. 61세에 사망한 대통령이다. 상당히 불운의 그런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뒤에 약 18년 동안 정권을 잡았던 대통령이다, 이렇게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담이지만 노태우 대통령과 길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삿날이 같다, 이렇게도 알아두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군 출신이었죠. 또 박정희를 이야기할 때는 상당히 많은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친일파냐, 공산주의자냐, 독재자냐, 뭐 이렇게 해서 아주 논쟁거리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한 가지로 모든 것을 규정하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가, 그죠? 그래서 가장 객관적으로 그 인물을 보기 위해서는 많은 질문을 통해서 또 그 시대 상황을 잘 이해해야만이 그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박정희에 대한 이야기는 그 박정희의 재임 기간이 18년 동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몇 분 안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 좀 하고 다음 시간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박정희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업적, 그리고 실패한 그런 잘못된 이야기를 몇 가지 하고 다음 시간은 이어담이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청와대입니다. 청와대인데 이 청와대는 원래 윤보선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렇게 그 이 명칭을 썼다 그러죠. 그래서 전 시간에 제가 했습니다. 윤보선 대통령이 했고, 실제로 여기에 있는 본관은 그 이후에 이제 완성된 것이다, 그러죠. 그래서 이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직무를 받다, 그러죠. 그 전에는 경무대에서 했죠. 그렇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여기에서 계속 직무를 받다, 그럽니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의 그 생애와 업적,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마인드맵으로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생애, 그죠? 그 다음에 공과, 그죠? 이 공이라는 것은 이제 잘한 점을 말하고, 과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말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출생은 어디서 했냐면 1917년 11월 4일 날 경상북도 구미에서 합니다. 지금 말하면 뭐 대구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태어났죠. 일제강점기 때문에 상당히 살기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범대학을, 사범학교죠, 졸업해서 3년 동안 이제 교사로서 생을 삽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일제강점기에는 교사가 처우가 많이 좋았지만은 박정희는 좀 이제 자기의 욕망을 살리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렇지만 이제 3년 동안 교사를 하다가 거기서 사표를 내고 만주국 군관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때가 이제 23살인가 됩니다. 그런데 이 군관학교에 들어가려면 19살까지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는 상당히 나이가 많았죠. 고령자입니다. 그렇지만 그 욕심이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혈서를 쓰면서 그 일본의 충성을 맹세한 혈서가 써집니다. 그래서 이 혈서를 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제 친일파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박정희를 객관적으로 또 이해하려고 마음 먹는다면 야망을 품은 청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격을 해요. 그래서 다시 또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해서 졸업을 합니다. 일본군 바로 이제 그 소위로 인간합니다. 소위로 인간했다면은 실제로는 이제 친일파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박정희는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서 그 시대적 상황에서 실제로 자기의 어떤 꿈을 펼치기 위해서 일본군에 들어갔다. 그래서 끝내는 이제 친일파에 속한 그런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다시 일본이 패망을 하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나와서 남노당에 가입을 합니다. 공산주의라도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적 상황으로 봐서 공산주의라는 것이 이제 이 독립군들도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많이 이제 받아들이죠. 우리나라 독립군도. 그래서 박정희는 실제로 일제 강점기 태어나서 친일파적인 성격을 지닌 그런 행동도 했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의 그런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끝내는 여수 순천 10월 19일 사건으로 인해서 바로 이제 이 남노당 군 총책을 하죠. 인사총책을 했습니다. 근데 인사총책으로 정보를 전부 다 우리 국군에 주고 구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나중에 이제 무기징역을 감형되죠. 무기징역으로. 그런데 1950년 이제 유교가 터졌죠. 그래서 이때 다시 이제 국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는 처음에는 이제 일본군이 됐다가, 그리고 이제 일본이 패망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는 우리 한국 광복군, 임시정부의 광복군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또 남노당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유교가 터지니까 다시 국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상당히 그 시대적으로 이 아픈 그런 세상을 살고 있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육군에 이제 복귀해서 이제 전쟁을 치르죠. 그 이후에 이제 승승장구합니다. 그래가지고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장악합니다. 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실제로는 그 당시에 이제 이 군사혁명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민간 이양을 약속했지만 그것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장에서 바로 이제 중장, 대장으로 스스로 이제 자진해서 이제 승진하죠. 그래가지고 군복을 벗고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5.16 군사 쿠데타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군사혁명위원회를 통해서 또 박정희는 많은 그런 무리수를 띠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정책의 실패를 가져오기도 하고 실제로 많은 그런 실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1963년에 민주공화당을 만들죠. 그래서 민주공화당을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이때가 이제 5대 대통령이 되겠죠. 5대 대통령. 그래서 63년에 5대 대통령. 근데 이제 이 사람도 실제로는 이제 정권을 연장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래가지고 1969년에 바로 삼선 개헌합니다. 삼선 개헌. 삼선을 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제 재임하면 끝났는데 삼선 개헌을 하죠. 이때부터 이제 독재가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것이 그 권력에 욕심이 한번 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을 통해서 장기 집권을 이제 생각했겠죠. 근데 그것을 이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죠. 그 당시에도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삼선 개헌을 하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또 1972년에는 실제로 1972년에는 유신헌법, 그죠? 이 유신헌법이 상당히 독소 조항이 많죠. 그래서 유신헌법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유신체제라는 것을 실시해서 유신독재를 계속하다가 1979년 10월 26일 날 바로 이제 자기 후배였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암살되고 말았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총으로 흥한 자 총으로 망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공으로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나라를 먹게 살게 해준 그런 대통령이 바로 이제 박정희라고 그러죠. 그래서 경제 발전과 산업화에
가장 큰 이 공헌을 했던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세계 사람들은 한강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그래서 이제 66년까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경공업 중심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중화학공업으로 이제 발전합니다. 이 당시에 우리나라는 중화학공업에 이제 중복 투자가 많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1973년과 1978년에 바로 이제 1차, 2차 석유파동을 겪게 되죠. 그래서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1970년에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그런 그 동맥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는 우리나라 경제 개발을 위해서는 이제 많은 그 외화가 필요하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독일에 바로 광부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1963년부터 해서 1977년까지 계속하고, 그리고 간호사도 파견합니다. 또 1964년부터 73년까지 베트남에 파병을 해요. 또는 근로자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이런 광부나 간호사나 젊은 군인들 그리고 근로자,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봉급을 타면 전부 다 어디로 보내요? 우리 조국으로 보냅니다. 그때 약 80%를 봉급의 80%를 이렇게 자기들은 거기에서 먹지도 입지도 못하면서 보냈다. 그 돈이 이제 경제 개발에 쓰였고, 이런 사람들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그런데 박정희 일개 개인의 이런 리더한테 모든 공을 돌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정희의 이제 과로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독재를 했다는 거죠. 독재. 다시 말하면 헌법을 개헌해 가면서까지 자기의 정권을 연장했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와중에서 유신헌법을 통해서 또는 긴급조치권을 통해서 실제로 인권을 탄압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희생을 당했다. 이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박정희는 자기의 정권을 위해서 많은 이 사람들을 희생시킵니다. 정권을 잡을 때부터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우리 민주주의의 그런 근간을 흔들었던 그런 군인 정치인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일제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일제식으로 이제 매유신을 본받아서 이제 유신 체제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인권을 탄압하고 기본권을 탄압하는 그런 나쁜 예를 남겼다 그러죠. 그렇지만은 이제 박정희의 그런 유산은 경제적인 그런 발전의 상징으로 잘 묘사되어 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박정희의 경제 발전에 공이 많다. 근데 이것은 잘못된 거다 그러죠. 이것은 실제로는 이제 방금 했던 이런 광부라든가 간호사라든가 그 다음에 파병된 군인, 그 다음에 근로자, 가장 큰 것은 역시 공장에서 수출에 많은 그런 노력을 했던 노동자들이죠. 특히 1970년에 이제 전태일 열사. 그래서 전태일 열사의 분신 같은 것은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수출 주도형 그런 산업화를 이끌었던 박정희의 어떤 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인권 탄압을 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박정희를 이야기할 때는 상당히 독재자이고, 그리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것이고 친일파고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가장 이 박정희의 잘못된 점, 특히 이제 유신 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해 보겠습니다. 자, 유신 체제 하면 역시 이 유신 체제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고, 실제로 가장 많은 그런 사람들의,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보겠습니다. 유신 체제는 유신헌법이 1972년에 바로 이제 국민투표로 해서 이제 결정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그 당시에 세계 정세를 좀 알아봐야 됩니다. 세계 정세는 바로 이제 그 냉전 체제를 종식시키는 그런 형태의 미중 간의 그런 화해 제스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유기가 돌아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군이 이제 베트남 전쟁에서 손을 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미군이 철수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주국방을 내세웠던 박정희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바로 유신 체제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신 체제의 그 근간에 있던 유신 헌법 특징이 뭐냐면 대통령의 권한을 엄청 강화시키죠. 그래서 초헌법적인 권한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임기를 연장하고 그 다음에 연임 제한을 철폐하죠. 그래서 이제 죽을 때까지 종신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11.6 사태를 나오게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대통령을 이제 국민들이 직접 뽑는 것이 아니라 통일 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을 통해서 뽑는다. 그죠? 간선제를 바꿉니다. 그리고 세상에 원래 입법, 사법, 행정의 그런 상권 분립이 지켜져야 하는데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합니다. 추천이라는 말은 주로 임명했다 이렇게 해도 뭐 틀리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바로 구속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또 발동합니다. 그래서 헌법 효력을 일시로 정지하고 기본권을 제한한 가장 독소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당연히 후퇴했죠. 그래서 이제 국정감사권이라든가 정책 참여를 억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행 과정을 보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이것을 이제 이번에 그 윤석열이도 이렇게 해보려다가 이제 안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국회 해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치 활동도 중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박정희를 다시 재선출하는 그런 헌법을 개정해서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긴급조치권도 실제로 9차례나 이제 발동해가지고 죄 없는 유신 독재에 항기했던 많은 젊은이들과 지식인들, 종교인들을 핍박하고 탄압했던 것이 바로 박정희다. 그러니까 박정희는 역사적으로 평가하면은 실제로 친일 세력이면서도 공산주의자고 그리고 독재를 했던 독재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그러면 어떤 그런 이 공이 있냐? 당연히 그것도 공이라고는 이제 볼 수 없지만 어차피 그 당시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전두환 정권 때보다 훨씬 더 이 성장률이 좀 낮습니다. 이제 그걸 봐서는 실제로 경제적인 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박정희 정권이 정말로 경제 성장을 위해서 노력했다 그랬지만 실제로 노동자나 농민이나 그리고 이 파병됐던 우리나라 국군 이런 사람들의 피해 대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평가를 하자면 독재 체제로의 민주주의 훼손됐다. 그 다음에 국민의 저항, 그 다음에 국제적 비판이 가해졌다. 부마항쟁과 그 다음에 11.6 사건을 위해서 종말을 구했다 그러죠. 그래서 역사란 것은 이렇게 리더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 흐름이란 것은 국민들을 거역하면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듯이 바로 이제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항상 독재자들은 국민들을 자기 종 부리듯 한다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의 재임 시절에 있었던 바로 이제 그 사건들을 사진을 통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박정희 소장이 바로 이제 군사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재건 최고 회의라는 것을 만들죠. 그래서 이제 혁명을 이끌어갑니다. 그 당시에 혁명이라 했지만 5.16 군사 쿠데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진은 이제 유신 헌법이 되고 유신 체제 하에서 통일적 국민의 대의원들이 체육관에서 이제 대통령을 뽑은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체육관에서 이제 대통령을 뽑는다. 그러니까 거의 뭐 90%, 99%가 되죠. 이것은 공산주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던 것이 박정희다. 이것은 이제 유신 헌법에 대한 반대 투쟁을 했던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베트남에서 우리 국군들의 그 진지가 있다. 이것이
1964년에서 73년까지 약 10여 년 동안 32만 명이 파병됐던 베트남전입니다. 이것은 이제 베트남에 파병되는 우리나라 뭐 비둘기부대 뭐 이런 이 전투병과 애들이 군인들이 이렇게 파병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상당히 슬프기도 하죠.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베트남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했던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은 1965년에 이제 한일 협정입니다. 이때도 아주 굴욕적이죠. 굴욕적이었다 그러죠. 이것은 이제 서독에 파병된 우리나라 광부들, 조국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독에서 입지도 먹지도 못하면서 약 80% 이상의 봉급의 80% 이상을 이제 조국에 이렇게 송금하는 그런 삶을 살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이것은 그 대학생들이 한일 협정에 대한 굴욕적이다 해서 이제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김종필과 오이라의 메모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무상이 있고 여기 있죠. 무상으로 코리아 측에서는 뭐 3억 5천 그다음에 일본 애들은 2억 5천 그러니까 이거 다 6억이죠. 6억 달러 가지고 그냥 우리나라 30년 동안에 그런 일제 강점기를 뭐 퉁치자 뭐 이런 식이었죠. 그리고 유상으로는 이제 뭐 2억 5천 그다음에 여기는 1억 뭐 해서 이렇게 차관도 빌려주겠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김종필과 오이라의 그런 메모입니다. 이제 밀시에서 이루어진 거죠. 이런 것들은 박정희의 아주 잘못된 그런 애교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박정희에 대해서 정치적, 경제적 큰 사건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이야기 또 경제적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박정희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일부로 이렇게 끝내고 다음 시간은 박정희 대통령의 2부 개인적인 이야기 또 에피소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